자, 손자변배 6편 허실편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허실편은 손자가 전쟁 수레에 대해서 논의하는 마지막 편입니다. 그러니까 4, 5, 6편이 전쟁 수레에 관한 내용인데요. 군영편, 병세편, 허실편 요 세 개가 전쟁 수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편, 2편, 3편은 시계, 작전, 모공편인데요. 요거는 전쟁의 일반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실편은 전쟁 수레의 마지막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자는 전편인 군영편과 병세편의 논의를 기초로 해서 이 허실편에서 최후의 결정적 승리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허실이라는 말은 허함과 실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적의 군형이 갖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허실편에서는 먼저 용병의 주도권 장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허실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의 용병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의 허점을 어떻게 공략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적의 허실에 따른 변화 무쌍한 용병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실이 격허의 용병이죠. 자, 그래서 이 논의의 허실편에서 논의의 핵심은 피실이 격허예요. 피실 격허. 다시 말해서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한 곳에 아군의 병력을 집중해서 열로서 하나를 치는 것과 같은 이런 세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기와 정이 적의 허점을 드러내도록 하거나 또는 허를 조성하는 전략적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 허실편에서의 허실이라는 것은 기와 정을 통해서 이제 허를 조성을 하면 그렇게 해서 드러난 적의 허를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한 용병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를 완성하는 과정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 병세편에서는 새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쳤다고 하면 허실편에서는 새를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선 원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가 말하기를 먼저 전장에 도착하여 적을 기다리는 척은 편안하고 일하고 편안하고 늦게 전장에 도착하여 후처전지죠. 싸움에 끌려드는 척은 이 추우전자. 자, 싸움에 끌려드는 자는 힘이 든다, 로라, 힘이 든다 이런 의미고요. 자, 따라서 고로 선전자는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치인이 불치의인이니 원하는 곳으로 적을 끌어들여서 이 치자가 이제 끌어들이다 이 말입니다. 적을 끌어들이되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이죠. 능사적인으로 자,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오도록 하는 것은 이로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적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해지야라, 해로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적일이면 적이 편안하면 능로지하고 고단하게 만들고 배가 부르면 능기지 굶주리게 만들고 안이면 편안하면 안정이 되어 있으면 능동지하고 적을 동요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손자는 아군이 적을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주도적 입장에서 싸움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자는 먼저 전장에 도착해서 적을 기다리는 척은 편안하고 늦게 전장에 도착해서 싸움에 끌려드는 척은 힘들다고 했죠. 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선점해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리한 전장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뒤편에 나오는 이 구변편과 지형편에서 자세히 우리가 또 논의를 하겠지만 이 유리한 지역이라는 것은 대체로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양지 바른 지역, 적을 유인하기 쉬운 지역, 그리고 적의 입장에서 진입이 용이하지만은 퇴각이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한 지역을 먼저 점령해서 사전에 진영을 편성한다고 하면 늦게 도착한 적보다 주도적 입장에서 전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폴레옹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굉장히 이런 용병수를 잘 썼죠.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 손자는 싸움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손자는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적을 끌어들이되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이때 적을 끌어들인다는 의미는 우리가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싸우고자 하는 지역으로 적을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아군이 매복한 지역이나 주력이 대기하는 장소에 적을 유인해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싸움하는 방식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상한 용병의 방법에 적이 말려들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군이 이 적과 결전을 해야 하는데 적이 공성전으로 맞서면 어떻게 해든 적을 성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적이 결전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든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회피하게 만들므로써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지연을 시킬 수 있는가? 자, 이는요. 피아가 누릴 수 있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적절히 이용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죠. 손자는 여기서 적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오도록 하는 것은 이로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적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해로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선 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으로 하여금 나와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은요, 나폴레옹이 이 아우슈트리츠 전투에서 잘 써먹었어요. 아군의 방어 편성이 이제 취약함을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켰죠. 그래서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밀티아데스가 이 마라톤 전투에서 또 이런 방법을 썼고요.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에서도 이 공격을 이렇게 한 후에 후퇴하는 척하면서 적을 유인하는 방법을 썼죠.
자, 반대로 아군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이 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 엉뚱한 지역으로 우회를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습지와 같은 이런 적이 공격하기 어려운 지역을 방어하거나 또 적의 기동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산림지역이나 협곡에서는 마치 이 복병이 대기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적의 진격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자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적을 교란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적이 편안하면 고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수의 무대로 적 주둔지를 기습적으로 타격을 하거나 또 적이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요충지를 공격해서 적의 방어 소요를 늘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적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부르면 굶주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후방에 있는 적의 식량 이런 저장고를 공격을 하고 또 보급로를 차단을 해서 전투에 투입되어 있는 적 병사들의 어떤 사기를 약화시키고요. 적 병사들이 오래 버틸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되어 있으면 동요시키라고 그랬죠. 적 내부에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또 양동작전을 해서 적의 오판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심리전을 통해서 이제 적의 내분을 또 유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자는 바로 앞에 직전까지 이로움을 보여주어서 적을 유인하거나 해로움을 보여주어서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적을 괴롭히는 방책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앞뒤가 잘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 갑자기 적을 고단하게 굶주리게 그리고 동요를 시켜야 하는가? 자, 이렇게 적을 괴롭히는 행동은 적을 끌어들이고 유인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러한 것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약화시켜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을 고단하게 하고 또 굶주리게 만들어서 마음을 이제 심리적으로 동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적 병사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전투 의지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 장수의 심리를 교란을 시켜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적시적으로 결심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적은 주도적으로 용병을 하지 못하고 아군의 유인에 쉽게 말려들거나 excuse me, 아군의 작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은요, 적이 대응할 수 없는 뒷구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출기소불추, 추기소불리, 적이 대응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적이 예상치 않은 곳으로 진격해야 한다는 이 손자의 주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 결정적 공격을 가기 전에 적진을 흔들어 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주력이 언제 어디를 지향할 것인지를 예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적은 피동적인 어떤 상태에 놓일 수 있고요. 아측은 주도권을 장악해서 장수의 의도대로 싸움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주도권에 대해서는 서양의 여러 학자들도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사 사상가들이나 또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상당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행한 합동연합작전군사 용어사전에 보면
주도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 아군의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아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에게 끌려가지 않고 적을 끌어들여 싸운다는 이 손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죠. 자,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전투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자, 버나드 브로디는요, 오늘날의 전쟁론이라는 이 저서 On War of Today라는 저서인데요. 이 브로디는 이 저서에서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브로디는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했던 것처럼 어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얻는데 노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주도권을 유지하고 적에게 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지휘관은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고요. 적의 의도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의 의도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적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려는 이런 지휘관은 자칫 적의 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은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고 자신의 계획을 믿고 밀어붙임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몰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요, 정상적인 방어나 공격 상황뿐 아니라 전투에 패해서 퇴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로디에 의하면 지휘관은 가만히 앉아서 적의 행동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상황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고 뭔가 새로운 것에 착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브로디의 말은, 생각은, 주장은 적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휘관 자신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관철을 시킴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적을 고단하게 굶주리게 그리고 또 동요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손자의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브로디는 손자와는 달리 정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만일 손자가 얘기하는 것과 달리 전장에서의 어떤 정보 획득이 어려운 것이라면 브로드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손자와 같이 이 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보 획득에 주력하기보다는 아예 적에게 불확실성을 강요하고 정폭을 시킴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전쟁을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보고 정보의 가치를 폄하했던 이 클라우제비처의 논의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열세한 척의 주도권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 군사력이 열세한 척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가? 마오쩌둥은 충분히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마오는 1938년에 쓴 지구전에 관하여 논함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 역량의 우열 자체는 주동과 피동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초이지만 그것은 아직 현실적인 주동 또는 피동은 아니며 투쟁을 거치고 주관적 능력의 경쟁을 거쳐야만 사실상의 주동 또는 비동이 나타나게 된다. 적과 투쟁을 해 나가는 가운데 주관적 지도의 옳고 그름에 따라 열세가 우세로 피동이 주동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한 우세가 열세로 주동이 피동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계획적으로 적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불의의 공격을 가하는 것은 우세를 조성하고 주도권을 빼앗는 중요한 방법이다. 병법에서는 속임수를 꺼리지 않는다.
말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 불이란 무엇인가? 불이란, 자,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노리는 것이에요. 우세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우세가 아니고요. 주동성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알면 준비된 군대는 비록 열세하다 하더라도 적에게 불의의 공격을 가해서 우세한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적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불의의 공격을 가하게 되면 적에게 전쟁의 불확실성을 심어주고 또 자신에게 최대한의 확실성을 얻게 함으로써 자신의 우세와 주도권을 확보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오쩌둥은 1920년대 말부터 국민당 군대와 싸우면서 비록 전투력은 열세했지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죠. 이 마오의 전략은 적극적 방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적극적 방어라는 것은 소극적 방어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소극적 방어는 적을 두려워해서 적에게 어떠한 공격도 가하지 못하는 채 퇴각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적의 공격이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퇴각하는 것이 바로 소극적 방어입니다. 반면에 적극적 방어는 공세적 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는 방어를 취하되 전역이나 전투는 공격성을 지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퇴각하는 도중에 방어 진지를 구축해서 저항을 하고요. 때로는 적의 후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대담하게 적을 깊숙이 유인해서 포위 섬멸을 시도하는 그런 방어 개념이죠. 이 마오쩌둥은 국민당 군대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군 전체가 자칫하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위치로 전락하기 쉽다는 그러한 점을 인식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서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것이죠. 마오쩌둥이 적극적 방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채택했던 주요한 작전 방식은 잘 알려져 있죠. 유격전의 개념입니다. 16자 전법으로도 또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전법은 적이 진격하면 아군은 퇴각하고 적이 피로하면 우리는 공격하고 적이 주둔하면 아군은 교란하고 적이 퇴각하면 아군은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강한 적과 대적하면 비동적 지위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군대의 임무는 비동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도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주는 적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다시 주도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중국 공산당의 군대는 국민당 군대에 비해 약했지만 유격대를 이용해서 광활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적의 후방에서 신출 귀몰하면서 적의 약점을 타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적을 혼란에 빠뜨려서 적의 판단과 조치에 오류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열시한 입장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고서 이 적을 상대함으로써 적을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마오쩌둥의 전략은 손자가 말하고 있는 이 주도권을 매우 중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약자 입장에서도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오쩌둥은 첫 번째로 적에게 주도권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싸우지 않고, 즉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오는 첫째로 적에게 주도권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싸우지 않고 도주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죠. 둘째는 도주하는 가운데서도 적을 끊임없이 타격해서 교란하고 혼란시키는 전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혁명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마오쩌둥의 유격전 전략인 것이죠. 자, 여기 지금까지가 이제 허실편에서 손자가
주장했는 용병의 주도권에 관한 논의이죠. 친이 불치 의인이라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적을 끌어들이되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논의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논의는 이 용병의 주도권 발휘 문제입니다. 허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격과 방어를 할 것이냐의 문제죠. 두 번째 논의를 우선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이 빨리 대응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적이 예상치 않는 곳으로 신속하게 진격한다. 그죠? 천리를 가더라도 피곤하지 않는 것은 적의 배비가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격하면 반드시 탈취하는 것은 적이 지키기 어려운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방어하면 반드시 굳게 지키는 것은 적이 공격하기 어려운 곳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격을 잘하는 장수는 적이 어디를 방어해야 할지 모르게 한다. 방어를 잘하는 장수는 적이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게 한다. 이러한 용병은 미묘하고 미묘하여 보이지 않는다. 무형이죠. 신비하고 신비하여 들리지도 않는다. 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용병은 적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진격하더라도 적이 막을 수 없는 것은 적의 허를 찌르기 때문이다. 충기허죠. 충기허. 퇴각하더라도 적이 추격할 수 없는 것은 적의 속력이 아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군이 싸우고자 하면 적이 비록 높은 성을 쌓고 해자를 깊이 파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적이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곳을 아군이 공격하기 때문이다. 아군이 싸우지 않고자 하면 비록 땅에 금을 긋고 지키기만 해도 적이 싸울 수 없는 것은 적의 판단에 그곳이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손자는 이제 피아의 허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해야 하는 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주도권 장악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주도권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손자는 적의 취약한 지점을 공략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적이 빨리 대응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출기소불추, 그죠? 추기불소이, 적이 예상치 않은 곳으로 신속하게 진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적의 방비가 허술한 곳을 치라는 거예요.
왜 적의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기동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적과 결전에 임해서 세를 발휘해야 하는 단계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폴레옹의 울름 전역에서 이 적이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지역으로 군을 투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격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예를 우리가 수차례 언급을 했죠. 다시 말해서 약한 지역으로의 기동은 적의 방어 대응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리고 결정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자는 공격과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공격하면 반드시 탈취하는 것은 적이 지키기 어려운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적이 지키기 어려운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적이 모든 방향을 방어해야 하는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측면이나 후방이 강이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적은 정면만 방어하면 되겠죠. 측면과 후방이 모두 트여 있다고 그러면 사방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곳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아군이 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를 모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불리한 계할지에서 방어를 하더라도 아군이 어디를 칠 것인지를 알아차리게 되면 적은 병력을 집중해서 강력하게 방어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군은 공격의 의도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적이 어디를 방어해야 할지 모르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취약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방어하면 반드시 굳게 지키는 것은 적이 공격하기 어려운 곳을 방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아군이 방어에 용이한 지역에서 적을 맞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은 뭐 어떤 지역일까요? 적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집중해서 방어를 했던 우리 테르모필라이 전투 혹은 뭐 테르모필레 전투라고도 하죠.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죠. 정예 병력 300명을 이끌고 적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목이 바로 테르모필레 협곡이었죠. 여기에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진영을 편성하고 대적을 했던 것이죠. 페르시아군은 스파르타 내부의 배신자를 통해서 우회로를 알게 되기 전까지 이 테르모필레 협곡에 맞닥뜨려서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몰랐었어요. 스파르타군의 협소한 정면만 계속 공격함으로써 실패를 계속했던 것이죠. 자, 이런 용병은 너무 미묘하고 신비해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허실했다는 용병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겉으로 드러난 군형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 방어의 허점이 무엇이고 방어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한 어떤 두 부대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요. 피약 안에 내재된 허실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적의 허점이 보이지 않으면 기와 정을 배합한 용병으로서 적의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의 약한 곳에 순간적으로 병력을 집중해서 격렬한 싸움 없이도 쉽게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운영편에서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승리를 내다보는 수준이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 이 손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용병은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고 신비해서 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손자는 이런 예를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군이 적의 허를 찌르기 때문에 아군이 진격하더라도 적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군의 공격이 적의 약한 지점으로 향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적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들은 부랴부랴 병력을 모아서 그곳에 또 투입을 시키겠지만 이미 전세는 아군의 승리로 기울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군이 퇴각하더라도 적은 속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군을 추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장수는 이미 아군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를 미리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이 공격을 해오더라도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해서 신속하게 빠져나가기 것이기 때문에 적은 허탕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셋째로 아군이 싸우고자 하면 적은 비록 높은 성을 쌓고 해자를 깊이 파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요. 아군이 반드시 적이 구해야만 하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이 아군의 우세를 알아차리고 성 안에 들어가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아군은 적의 병참선을 위협하거나 인접한 마을을 공격을 함으로써 적을 성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아군이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으로 하여금 싸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적으로 하여금 싸우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도록 만들므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선 아군의 군형을 감추고 아군의 군형을 감추고 허점을 보이지 않으면 적은 어디를 공격할지 몰라서 주저주저하게 되죠. 적이 접근할 유일한 통로를 선점을 해서 방어를 할 경우에도 적은 섣불리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적이 공격에 나설 때 적 공격 부대 후방을 칠 수 있는 아군 부대의 기동력을 보여준다고 하면 적의 공격은 마찬가지로 좌절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이 손자는 피와 허시를 이용한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싸움에 임해야 하고요. 또 이러한 어떤 것을 통해서 쇠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결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오하고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 쇠를 발휘할 수 있는 결전은 언제든지 추구할 수 있는가? 결전의 추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손자와 클라우제비츠의 어떤 생각, 사상을 좀 대비시켜서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를 발휘할 수 있는 결전은 뭐 언제든지 가능한 것인가요? 그래서 아군이 원할 때마다 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퀘스천이 있을 수 있죠. 자, 손자는 내가 싸우고자 하면 적이 비록 높은 성을 쌓고 해자를 깊이 파고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했죠.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언제든지 적을 끌어낼 결정적인 전투를 강요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결전의 문제는 말처럼 이렇게 쉽지 않죠. 아군의 장수가 뛰어나지 못하고
적의 장수와 비슷한 어떤 유사한 능력을 갖췄을 경우에는 이런 결전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적의 장수가 더 뛰어나다고 하면 오히려 적에게 끌려가서 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고대 로마 시대에 이 한니발은 로마를 침공해서 싸움을 걸었지만 이 로마 집정관 파비우스의 어떤 전투에는 응하지 그렇죠. 로마 집정관 파비우스가 이제 이 싸움에 응하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전이 치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니발이 싸움을 걸었지만 파비우스가 응하지 않으니까 결전이 치러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싸움은 나중에 결전을 원했던 바로가 새 집정관이 바로가 집정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칸나에서 결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이 프랑스군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했던 이 영국의 말브르는요, 전쟁에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했던 장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브르는 언제나 프랑스군이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한 큰 전투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1708년과 1709년의 결정적 승리는 오직 프랑스군이 전투에 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적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결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의 역사는 많은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동양에서 활용되었던 이 청야입보 전략, 이 전략은 적과 싸움을 포기하고 식량과 물자를 가지고 산속이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장기간 농성에 돌입해서 적을 지치게 하는 것이죠. 중국 침략 시에 한민족이 종종 사용했던 전략이죠. 그리고 또 나폴레옹의 공격과 히틀러의 전면적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가 취했던 초토화 전략도 마찬가지로 이 광활한 영토 내로 적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퇴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강한 적 군대와 결전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이었죠. 자, 이럴 경우에 공격을 취한 국가는 결전을 치르지 못하고 지쳐서 물러나게 되죠. 자, 이런 예는 손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결전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클라우제비츠는 기본적으로 결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 문제를 기동력의 싸움으로 본 것이죠. 공격을 하는 자는 얼마든지 결전을 추구할 수 있다. 만약에 적이 전투를 거부해서 결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방어를 하는 척이 적의 공격에 대해 즉각 진지를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적보다 빠른 속도로 철수를 할 수만 있다면 공자가 추구하는 결전을 회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 클라우제비츠는 공격하는 척이 빠른 기동으로 적을 포위해서 퇴로를 차단하거나 또 불의의 기습을 가해서 결전을 강요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결국 결전의 추구와 회피의 여부는 공자와 방자 간의 기동력 싸움에 달려 있다는 것이 클라우제비츠의 주장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아마도 나폴레옹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레옹이 결전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시한 기동력을 보유했기 때문이었죠. 나폴레옹은 대규모 부대를 한꺼번에 이동시키지 않았고요. 사단 단위로 나누어서 이동을 시켰죠. 그래서 기동의 효율성을 상당히 증가시켰고요. 프랑스군의 보속을 다른 국가들의 군대보다 2배 빠르게 만들었죠. 그래서 적보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나폴레옹은 이런 빠른 기동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적을 포위하거나 퇴로를 차단해서 결전을 강요하고 결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유럽 국가들이 이 프랑스 군대를 롤 모델로 해서 프랑스의 군사 교리와 또 군 조직을 이렇게 개편을 함으로써 나폴레옹이 누렸던 이 기동의 이점이 상쇄되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철도를 비롯한 이 기동수단이 보편적으로 보급됨에 따라서 프랑스군의 강점이었던 도보 기동에 이런 어떤 상대적인 이점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20세기에는 이 도보 기동이 아닌 기계화된 기동, 또 철도나 도로 수송, 또 항공 수송 오늘날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전의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현대의 전쟁에서는 파괴력이 강한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이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상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논의가 이제 우리 이 허실편의 두 번째 주제인 허실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죠. 용병의 주도권 발휘 문제고요. 이 6편 허실은 총 5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용병의 주도권 문제, 친이 불치 의인이라는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적을 끌어들이되 적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용병의 주도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허실을 이용해서 공격과 방어를 하느냐의 용병술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3개의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